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경계감에 코스피 조금 빠졌었지만 오늘은 트럼프 기대감에 양 지수 모두 올라갑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0.27% 상승하며 2,53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19% 올라갑니다. 72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한 차례 팔고 있습니다. 84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이 93억 원 순매수,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983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954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8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12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하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불 켰습니다. 0.19% 상승하며 5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 거래일에 올랐었는데 오늘 조금 0.2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21만 4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3% 상승하며 35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까이 오릅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0.47%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21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기아도 내려갑니다. 0.3%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 가까이 빠지면서 17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의 강세, KB금융이 0.34% 올라갑니다. 8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1.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20만 6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함께 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 전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4% 넘게 올라갑니다.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빔이 2.7% 상승세로 13만 3,700원, HLB가 0.26% 올라갑니다. 거래가 7만 8,1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오늘 2차전지 대표주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역시도 2%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6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38% 추가 상승합니다. 거래가 26만 2,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6위부터 9위까지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0.49% 상승합니다. 거래가 12만 2,2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1% 넘게 올라갑니다. 17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1% 가까운 강세로 5만 2,700원. 엔캠도 1.28% 올라갑니다. 15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10위권 내에선 리노공업 딱 한 종목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6% 넘는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4% 내려갑니다. 현재 20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2차전지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시장 상승 2차전지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랠리가 다시 시동을 걸면서 테슬라가 상승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따른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전기차 캐즘에 빠진 배터리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1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작년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지박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급등 중입니다. 1,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LNF가 4.3% 강세로 89,500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5% 넘는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강합니다.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오른 영향입니다. 바클레이즈가 새로운 블랙웰이 막대한 매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까 연관해서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유리기판 섹터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YC캠이 6.28% 강세로 22,850원,
JNTC가 11.3%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4,600원이고요. 캠트로닉스도 5.49% 상승세 시현하면서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오늘 소폭 오르면서 1,460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시 33분 기준으로는 1,45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오늘 지수 지금 0.2%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르는 시장이라서 장중에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우리 증시가 흐름이 아주 좋다가 미국발 고용 지표가 의외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주춤해서 2,500선 내줬다가 지난주에는 또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또 2,500선 회복을 했고 이제는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럼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저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우리 네. 시장이 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온 느낌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네. 그래서 취임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취임을 하면은 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조금 뭐 주중에 주 중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흔들릴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그동안 낙폭을 확대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밑으로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제가 볼 때는 2,500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거 하나만 대라고 하면은 환율이 일단 아까 뭐 다시 1,460선에 근접하는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정고점이 1,470선을 넘어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가 저는 정점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미국에서 물가, 뭐 코어 CPI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미국 금리도 일단 한풀이 좀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달러화가 최근에 보여줬던 강세, 초강세 현상 일단은 좀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조금만 접어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12월 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좀 환율이 우리나라 특유의 또 약세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여기서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0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봐도 사실은 하면서 한 5% 정도 반등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7% 정도 이렇게 반등을 최근에 주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최근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7%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아주 단연 독보적인 이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2%나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무려 2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격차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중에서 1위인 삼성전자는 약간 뒤처져 있습니다만은 네. 2위인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지금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니까 관련 소부장들도 지금 온기가 느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2,400선을 하회했던 장이 어느덧 2,500선 위로 지금 올라가는 데는 SK 하이닉스의 그 도움이 힘이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이미 반영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금주는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정확히 얘기하면 대선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이제 뭐 각종 의혹부터 뭐 불확실성적인 요소들 뭐 하나 말 나오면 거기에 흔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을 계기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질 수 있겠다.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지금 행정명령이 100개 이상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렇죠. 취임식이 끝나면 바로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이긴 네. 합니다. 그 사인 보니까 상당히 그 난해하게 사인을 하던데 그걸 네. 100장을 어떻게 할까요? 손에 쥐가 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거기서 나올 거는 관세 정책,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민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남쪽의 국경을 즉각적으로 폐쇄를 할 거고 뭐 불법 이민자들 뭐 지금 시카고 쪽으로 좀 몰아서 그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화될 거냐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주말에 보니까 한 사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당선자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100일 이내 취임하고 100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뭐 제 취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세게 맞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또 사인 하나 중에는 틱톡 금지법을 100일 정도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틱톡 CEO가 나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명을 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세 쪽에서 뭐 일률적으로 10%에서 20%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1기하고 2기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특히 물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1기 때는 물가가 낮았잖아요. 네.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관세를 뭐 어느 정도 올려도 그게 물가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버퍼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어쨌든 코어 CPI나 이런 게 조금은 낮아졌다 그래서 시장이 반겼습니다만은 예전보다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막 무리하게 썼다가는 지금 안 그래도 고물가 상태인 미국 시장이 더 고물가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미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시장이 너무 지금 위축돼 있어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거다. 이런 거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안도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오히려 빠졌던 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그 기업들은 25년에 제가 EPS 성장률을 보니까 네. 이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게 금년 한 10% 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그 예상치를 지금 컨센서스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는 뭐 연말 정도에는 뭐 6,500에서 6,600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그 주가 상승률은 있을 수가 있겠다. 다만 그 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의 진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진동을 1월 초 12월 말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 좀 봤다.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조정, 단기적인 조정 이런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거는 저는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까 하이닉스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네. 21만 원대 위로 올라섰거든요. 어쨌든 엔비디아 효과, 후광 효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가열차게 상승 동력을 좀 내고 있단 말이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아직 시총에선 떨어지긴 하지만 모멘텀을 갖고 지금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의 질주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 아침에 직설을 계속 몇 달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하이닉스 뭐 아주 좋다, 아주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댔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난 한 달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하이닉스는 지난 한 달간 22%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가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26%포인트 차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하이닉스가 22% 올랐으면 아유 많이 올랐네. 지금 저걸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개인들이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오른 게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1위로 지금 사고 있는 거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차익 실현하면서 그 차익 실현 중에 일부를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개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제가 PER 차트를 또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25년 그 PER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그 주가하고 비교한 그런 배열인데 하이닉스 아직도 6배 초반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뭐 이익을 그만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최근에 또 이익이 많이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PER 배수가 좀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도 하이닉스는 반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직도 반밖에 안 돼요.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이익이 출렁출렁을 합니다. 상당히 출렁출렁.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D램하고 낸드, 이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업황의 그 사이클을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좀 저평가돼서 PER 같은 게 이제 설정되곤 했는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더 다원화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도 있고 TV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도 있죠. 반도체 이익 기여가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은 온전한 반도체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PER 같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그 PER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왜 SK 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옆에 회색으로 표현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3위의 업체입니다. D램은 뭐 일단 뭐 서너 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창신 메모리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렇게 마이크론 12.4배입니다. 근데 규모도 더 작고요. 미국 업체입니다. 상당히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스케일이 작아요. 캐파도 작고 물론 미국 정부가 좀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PER도 높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PER을 더 높게 쳐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그거에 너무 낮게 돼 있다. 절반 너무 저평가돼 있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시면 이제 좀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보자. 저는 뭐 25만 원대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전고점 대비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내려왔다가 외국인 지분율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외국인 지분율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급하게 내려온 반면에 하이닉스는 내려오다가 다시 되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전 고점 정도까지 가는 0.6%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할 때는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무려 9천억에서 1조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급하게 뭐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빨간 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 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힘이 남아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집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반도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최근에 각광받았던 조선주라든지 혹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직접 또 공장도 짓고 있고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업종이나 섹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가 바로 이제 집권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트럼프의 집권하면서 이제 테슬라 거기 일론 머스크도 같이 이제 정부에 참여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이제 이게 슬로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돼 가지고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때는 역시 빅테크나 앞에 나가 있는 아주 메가캡들 이런 회사들의 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 범주 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해군력을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나라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쪽 산업 그 조선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네.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이제 전통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석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뭐 셰일 가스 뭐 이런 것 있으니까 LNG, LPG 이런 관련돼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조선 쪽은 여전히 방산 플러스 조선해 가지고 각광을 받은 회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릴 때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규제 완화가 이 빅테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융업에도 이제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업 쪽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정책 얘기가 많잖아요. 재정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프라 같은 걸 많이 이제 다시 좋게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그리고 AI 시대의 도래 그것 때문에 전력이 지금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AI 전력 인프라 수요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또 도로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쏟아볼 돈들이 예산이 앞으로 30년, 40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전력 인프라도 괜찮고 여전히 산업재에서 뭐 도로 같은 거 깔고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재 쪽에서도 좀 좋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좋게 봐야 될 거는 있는데 또 마이너스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신재생 관련되는 것 쪽은 이쪽이 전통 그 에너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지원금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쪽, 안 좋은 쪽을 구분해가지고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에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환율은 지금 1,480원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 1,45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제 방향성 예측이 쉽지 않단 말이죠. 전통적으로 제조업 국가 부흥을 외친다면 자국 내 달러를 좀 떨어뜨릴 요인이 분명히 생기긴 하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지금 뭐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다 강세니까 이거 방향성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환율에 부담을 안고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미국 주식에 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향방이 어떻게 갈릴까? 강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차트를 하나 아주 상징적인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네. 그 트럼프 1기의 아주 상징적인 정책은 약달러 정책이었고요. 네. 그때는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강달러로 돌아섰죠.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뒤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 이야기 때문에 더 지금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가 더 압력을 받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달러의 강세는 이제는 정점에 어느 정도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내려올 거다. 지금 달러화 지수도 110을 조금 터치하고서 지금 109대로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우리 원화 환율도 1,470원 갔다가 이제 1,459원, 뭐 8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또한 정점을 쳤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화 환율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 어디죠? 중앙정부,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는 느낌이 있었고 네.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이제는 국민연금에서도 환해지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양대 기관에서 지금 시장을 조금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세 번째 요소는 지금 우리 정치 불안정성 요것 때문에 우리 환율이 좀 더 약세로 갔던 측면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오버슈팅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1,450원 선 밑으로 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시장은 환율이 내려간다고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시장을 사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2,400을 조금 걱정하지 말고 네. 2,500선은 충분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환율을 보면 외국인 자금은 지금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이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가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오르는 트럼프 2기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4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물론이고요.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엄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트럼프 2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영 의원 나오셨고요. 또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교수, 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인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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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네. 이전과 또 다른 양상인 거는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고 이미 좀 성대한 취임 행사라고 할까요? 시작됐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네. 일기보다 훨씬 더 단호해 보이고 또 더 거칠어질 것이고. 근데 특이한 것은 지금 지지율이 55%거든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후로 5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때 당시에 40%였습니다. 네. 출범할 때도 트럼프가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기 동안에 자기가 50%를 넘을 필요가 없다고 노력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 충성 지지자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트럼프가 억지로 끌어모은 게 아니라 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여론이 조금 적어도 이번에는 괜찮지 않겠냐 하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는 면이, 그래서 저는 55%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지지율입니다. 네. 이게 그 취임식 보겠다고 이제 그 티켓을 좀 달라고 참석 티켓 신청한 25만 명에 네. 이르렀다 그러고. 근데 뭐 이번에 그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내에서 취임식이 열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데 놀랍고,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도 그렇고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위상이라고 할까요? 트럼프의 위상? 한층 더 격상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네, 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상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자신감이, 본인의 개인의 자신감이 올라갔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한번 자기가 1기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25만 명 이거는 그 좌석이 그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미니멈이고,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150만 명, 200만 명 이런 군중이 모였었죠. 네. 근데 이제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논란이 있었죠. 그래요. 네. 자기 보도가 또 기자들이 편향됐다라고. 오바마 때보다 이제 관중이 적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더 많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제 사이즈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실내 행사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워싱턴 일대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또 진보 진영 언론이 또 미국엔 많으니까 네. 그쪽에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 8년 전에 사실 왕 교수님 네버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그렇죠. 안 된다 반대 시위는 분명히 있었고,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면 교수님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요. 네. 먼저 취임식 이제 1월 20일 시작이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박 4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장된 거, 너무 유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굳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1월 20일이 취임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DC 주변에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실상
취임식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단적인 예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월 20일 취임식을 하기 전에 벌써 이제 2009년 이야기입니다만은 DC에 도착할 때부터 사람 카메라에 이제 그 초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링컨 미모리얼 기념관 앞에서 뭐 그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혹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네. 뭐 비욘세가 노래 부르고 하던 그때부터 공식 행사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임식 같은 경우가 이게 뭐 3박 4일이 뭐 크다, 뭐 유난하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보면 이제 최근에 경향은 조금 간소화되긴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 축소가 됐던 게 코비드 때문에 그렇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추위 때문에 이제 실내 행사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되고 이러면서 뭐 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당시의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에 DC 행사에서 길에서 이제 뭐 카퍼레이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다음에 그런 군중 그걸 기다렸던 군중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근데 실내 행사가 되면서 굉장히 춥거든요. 20일 날 내일 최고 온도가 화씨 24도니까 네. 섭씨로 하면 영하 5도예요. 그리고 최저 온도가 영하 12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네. 포토맥 강이니까 또 강바람까지 불어서 뭐 바람이 세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추위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 추위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내 행사를 하면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경호원들입니다. 아 그렇죠. 네, 보안 문제가 보안 문제가 굉장히 좀 쉬워지죠. 네, 의사 피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워싱턴 그 안팎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은 또 전해지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사실 연설 내용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뚜렷한 메시지를 일기 때도 전했으니까 미국인에 대한 대학살은 오늘로 멈출 것이다. 일기 때 그때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더 강력해진다라고 막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통합을 얘기하긴 했어요. 지금까지. 원래 통합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합 메시지. 모든 대통령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당이 딱 갈라졌다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메시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일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merica First가 아니라 America Only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트럼프. 그래서 약간 돌출, 쇼크, 일탈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다. 트럼프의 이 국가 이기주의나 미국에 대한 이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전체 미국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세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4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왔다.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단호하고 강하고 거친 트럼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화제가 된 사진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47대 미국 대통령의 새 공식 사진으로 쓰일 부분입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 사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띤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의 사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 이번에 공식 사진으로 사용될 사진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강 교수님은 이제 미디어에도 계셨기 때문에 사진이 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강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보자마자 느낀 게 2023년에 저분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네, 그랬죠. 죄송합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머그샷을 촬영했죠. 그 사진하고 똑같아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머그샷 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반전을 좀 노린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굴욕을 이제 영광으로 돌려가지고 굴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교수님.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취임식 사진으로는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트럼프의 대선 유세 기간을 그 사진들을 비교하고 그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그 지난 1월부터 당선 때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진들을 돌아보면 항상 화나 있는 표정,
항상 굳어 있는 표정이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에 트럼프가 웃는 모습을 봤던 거는 아마 대중 유세에서 사람들이 연호할 때 아니면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 손녀가 자기 지지 연설을 할 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렇게 굳어 있는 표정,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호해 보이는 표정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 그다음에 어떤 분노 이것과 함께 한다. 지금 미국의 처지가 내가 웃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 계층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쓴 이 사진의 활용도 바로 그 차원에서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저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정말 그 수용소 그 번호 들고 찍는 그런 사진 머그샷처럼 찍는 게 납득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의 성격상 쇼맨십도 있고 하니까 저게 이제 우리 발음 좀 비슷한데 막 사진이잖아요. 먹으러샷이라는 게 네, 막 찍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저도 뭐 우리 저기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보면은 뭐 박해받는 그 일부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으로 저는 보이기를 원하고 이분이 아까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 했는데 자기가 상식적이지 않은 걸 그리고 전통적이지 않은 걸 굉장히 자기의 그게 오히려 자기 강점이죠. 예, 그걸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오히려 저런 사진에서부터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기부금을 댔고 뭐 누가 이전에 트럼프와 만찬을 나눴고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위 트럼프 진영의 줄대기 줄서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드리는 거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좀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트럼프와 만찬을 해서 어떤 그의 그 생각에 좀 감명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다. 빅테크들도 속속 친 트럼프로 돌아서고 있고 전환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친협 정서를 트럼프가 친협 정서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은 정부랑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기업가들이요.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4년 전, 이제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하니까 그리고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하니까 그때 뭐 아마존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페이스북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와 좀 거리를 두고 비판을 하고 하기도 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어떤 미국의 시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강력해진 트럼프로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까지 바이든 4년 동안 많이 취했던 이제 그 미국이 취했던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제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있어왔던 미국의 어떤 산업 생산 과정이나 아니면 주력 생산품이나 이런 거에서 어떠한 변화를 줘야 할 것인지 미국이 굉장히 기업들은 고민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트럼프의 그 행정부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친 트럼프 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부금의 활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취임식 행사에 참석해서 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기업가로서 해야 되는 그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뭐 현대차도 기부했다고 하고 뭐 현대차 정영진 회장도 참석한다고 하고 뭐 각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이번 행사에 뭐 최소한 기업인들이 기부하는 최소한의 액수가 1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가 나온 건데 사실 100만 달러는 뭐 대기업,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니고 이분들은 뭐 천억 단위, 조 단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다 내고 싶겠죠.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기회를 미국 대통령 선거 기회에 외국 정상 초청도 없고 기업인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외국 정상을 초청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 240년 중에 아마 가장 좀 두드러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세계 최고 갑부 1, 2, 3등이 그냥 초청이 되는 이런 상황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잖아요. 갑부들이 대통령하고 권력자들하고 오면 법을 바꾸는 분들인데 네. 그러면 기업한테 유리한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제를 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분명히 나중에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미국의 정치 문화는 한국과는 좀 다른 게 기부금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클린턴 재단 같은 경우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재임할 때에도 기부금을 엄청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속된 말로 미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었죠. 클린턴을 만나려면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이게 굳이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동시에 또 미국 문화상, 미국 정치 관행상 충분히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퇴임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퇴임하고 나면은 우리 이름에 그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기부받아가지고 결국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금 문화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 차원에서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의 경우 약간 다른 부분이 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이 당연히 기부금 받고 이제 이해 충돌에 사실은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한 것들은 맞는데 그게 뒤에서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뭐 정의라든가 공정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챙기는 거죠. 근데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주는 행태는 아예 처음서부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겉으로만큼은 그 어떤 정도를 지킨다, 공정성을 보여준다. 네. 이런 것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국 정치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의 그 해이를 불러오면서 미국 사회 스스로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공적 마인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요. 트럼프는. 그래서 사적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일기에서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뒤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끝이 확실히 있어요. 네. 첫 번째 임기 때 미국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끌기 매우 부족하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빅터 차도 있었습니다. 네. 그 빅터 차가 나중에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판단 잘못했다고 그래요? 주한 미국 대사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거의 반성문 쓰듯이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가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선되고 나서 워싱턴을 바로 갔었는데요. 의원 대표단하고 여야가 갔었는데 워싱턴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90% 이상이 민주당의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워싱턴에 몰려있던 로비 단체가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고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하지만 이때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계속 플로리다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보내는 신호가 뭐냐면 워싱턴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계나 정치인들이 다 지금 일단은 트럼프에게 버티기 위해서라도 눈 밖에 나거나 또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공포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친기업 정책들을 트럼프 진영에서 꽤 내놨잖아요.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렇죠. 정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오히려 더 옥죄는 면이 있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를 갖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네. 경우 기업들은 사실 트럼프의 등장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환경 규제 같은 거 완화시키고 노동 규제 같은 거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말씀하신 그 법인세 인하 같은 거 굉장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투자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돈이 많이 돌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요. 하지만은 지금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친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저기 뭐 예전에 트럼프와 좀 거리를 뒀던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네.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 그 지금 조금씩 지금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있었던 분위기에 대한 시류에 대한 어떤 반성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기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 되는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트럼프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기 때는 처음 모습과 뒤에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모습이 더 달라졌고, 그렇죠. 네. 이게 은둔형으로 이게 아예 전환을 시켜서 다른 좀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리도 퍼졌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아들 베런 트럼프의 변수 요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8년 전에 베런은 11살, 12살이었죠. 아기였잖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베런 어린 아들 베런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담한 입장을 많이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베런이 지금 19, 20살이에요. 지금 대학생이 된 거죠. 네. 키가 2m 6cm라는 거 아닙니까? 네. 베런이 멜라니아 여사가 생각할 때 베런이 자기 나이 많은 형들, 누나들 밑에서 과연 그 집안에서의 그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멜라니아 여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베런은 아마 집안에서 배제될 수도 배제라기보다는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베런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식의 일원으로서 지분을 정확하게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성격 자체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베런을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재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베런을 완전히 키우고 네.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의 오히려 그때는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으면 오히려 자기는 그때까지만 키우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시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방카나 오히려 쿠셔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약간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단 뒤로 말이에요. 물러서는 그렇죠. 분위기긴 하죠. 그렇다면 지금 떠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아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때에 그렇게 떠나겠다는 계획은 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교수님. 글쎄, 저는 뭐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최근엔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역할의 우선 순위를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영부인, 세 번째는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유추하는 거는 아마 일기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스타일이 그렇게 쉽게 네, 저도 바뀌지는 동의합니다.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기 때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도 좀 조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네. 또 자신이 듣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건 완전히 추측입니다. 네. 머스크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요즘에 오히려 좀 머스크가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의도적으로 요즘에 또 그 스피커로서 역할을 또 안 하는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밀려난 건지 견제에 의해서 밀려난 건지. 머스크 자체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지금 일단 중국과는 관련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를 그다음에 중국에다 가장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 바이든은 전 세계 동맹국가 파트너국을 모아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인도, 이란까지 전 세계의 진영을 나눴다면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만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중 정책은 지금 바이든과 이 트럼프 사이의 변화가 오히려 더 세질 텐데 그렇게 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반중을 해서 만약에 중국에 60% 내지 100% 관세를 때리면 당장 문제가 되죠. 그렇게. 그럼 반대쪽에 지금 우주 개발이나 빅테크 쪽이 나가려고 하는 쪽은 또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는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 양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편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내리면 부족분을 또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30%를 자른 다음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는 마치 지금 생사 여탈권을 주는 것처럼 강한데 그러다 보니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머스크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니까 대통령은 나야 확실해라고 하니까 지금 약간 로키로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아직 날아간 건 아니고 워낙 주변에 말이 많으니까 네. 의도적으로 약간 로키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네. 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독재자 성향의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참모들이 어떻게 자기가 성공을 할지 출세할지 이런 걸 할 때 전형적인 패턴이 좀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독재자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번 2024년, 2025년 시기를 보면 플로리다 출신의 충성파에 대한 신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의회의 충성파에 대한 신임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친구들과의 신뢰관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정책적으로 센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오래된 전략가, 친구 겸 부하 겸 이런 사람인데 네.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를 저거는 축출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충성 세력들에게는 이 무슨 가시 같은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세력들이 일론 머스크를 축출하지 않으면, 배제하지 않으면 어떤 질서의 유지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중에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난 사람이 스티브 배넌인데 스티브 배넌이 며칠 전에 그랬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는 취임식 날까지는 축출해버리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참여할 것 같아요. 일단 1회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긴 겁니다. 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이 저렇게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공격을 해대면 다른 충성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겠지만 본인이 목소리를 좀 낮추거나 다른 세력들과의 어떤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권 안에 기존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이를 비집고 또 일론 머스크는 화려하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 입고 올 것 같기는 해요. 한마디로 권력 투쟁이죠. 그렇죠. 지금 권력 네.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굽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기부금이나 아니면 유세나 포스팅을 한거나 이런 네. 것을 통해서 그 나름의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은 아마 트럼프 주위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도 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과연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흥미롭게 저는 보는 거는 트럼프가 비록 이제 바로 대선 승리 후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네. 머스크를 이제 임명을 하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취임이 벌써 내일인데 아직 이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거의 정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과 편제요. 그다음에 인원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여기가 수장을 하나 머스크를 넣은 게 아니고 한 명을 공동수장으로 네, 지금 해놓은 거예요. 라마스와미.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과연 이 부서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이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냐, 그다음에 누가 트럼프와 얘기하고 행정부와 조율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서는 국무부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무부나 재무부 같은 연방 정부의 중요한 부서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고 말은 부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일종의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1년 반까지만 하겠다고. 지금. 우리 따지면 이게 대통령 직속 기구 같은. 일단 위원회 같은 겁니다. 네, 위원회. 예, 우리가 정부 출범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공식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대통령의 사실상 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서 내는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국정에 녹여내는 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2년 안에 모든 걸 승부 본다는 거거든요. 재선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하원 다 그런데다가 주지사도 우세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우세인 상황에서 거칠 것이 없고 이 2년 안에 승부 본다라는 게 지금 확실해 보이면 아마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일종의 앞에서 칼질하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거 줄이는 것도 겉으로는 정부 효율부지만 충성파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관료의 저항을. 네. 그렇게 보면 그 앞에서 하는 전위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럼프 집권 후에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사전에 예고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변화들 일단은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단은 잠정적인 휴전 협정인 타결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바이든의 공적이냐 트럼프의 공적이냐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남은 전쟁이 또 하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건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최근 소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자 분쟁의 휴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든은 내 임기 때 만들어진 거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번에 나온 안들이 이제 휴전 안들이 전반적으로는 바이든이 예전부터 제시했던 그런 안에 기초하고 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미국 조야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트럼프의 등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네. 측면에서 그러는데 네. 하나는 1월 20일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 얘가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신호가 가면서 소위 말해서 그 중재 역할을 맡고 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그 하마스를 대할 때 빨리 이거를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설득을 했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집권 준비 기간 동안에 스티브 위코프라고 하는 이 문제 특사를 하나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과 바로 이 바이든 외교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갔다는 것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그러면서 잘 조율을 했고 이러면서 지금 분쟁이 트럼프 예상보다 빨리 트럼프 등장 전에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분쟁을 생각보다는 빨리 마무리 지었고 그럼 그 다음의 목표인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이제 빨리 속도전을 내기는 조금씩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커밋먼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종전하거나 휴전을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사실상의 어떤 패배가 되고 그것은 유럽 동맹들에 대한 어떤 패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동맹들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가 체면을 구기지 않는 상태의 모습으로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미국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미국이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느냐, 이 분쟁을 마무리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또 하나 여기 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비록 지금 가자지구 이런 문제가 휴전 상태를 우리가 도달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게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과연 언제든지 분쟁으로 다시 시달릴 수 있는 삐그덕했죠. 벌써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기 됐으니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앞으로 트럼프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중동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 이것은 조금 골칫거리로 올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우방인 나토가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의 영토를 어느 정도 뺏긴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강제 봉합이 되는 걸 받아들일까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먼저 아까 저는 트럼프가 사실 레이건보다는 좀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때 440일 동안의 미국 대사관 인질,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풀는 협상을 했었는데 사실 거의 카터 때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그걸 실행하게 가서 전부 다 레이건이 다 뺏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가 이게 레이건 때하고 똑같다. 근데 실제로 그 며칠 못 끄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을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러우 전쟁의 문제는 이게 침략국이 안타깝게도 국제 정치는 늘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략국이 원하는 게 피해국이 원하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러시아는 나토 가입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있는 데서 휴전하면 거의 받아들일 거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요. 근데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의 분단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나토를 가입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안전 보장을 또 침략받았을 때 어떡할 거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안은 지금까지 나온 안은 20년간 나토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EU가 들어가서 나 미국이 싫다. 유럽이 이러니까 유럽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 보장해 줘라. 우크라이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이 된다는 뜻은 지금 현상에서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다 회복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토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략국이 원하는 게 작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면 러시아의 조건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다시 말해서 휴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유럽과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빼고는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가 분단돼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사이에 완충지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크라이나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국으로서 분단될 가능성이 실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근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지가 미지수인데. 우크라이나는 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결정을 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제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관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고 싶다라는 이걸 우리 표현으로 야욕을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거 뭐 돈 주고 사는 개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제법상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덴마크가 거부를 했고요. 그건 알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미국 시민 되고 싶지 않다고 네. 했으니까. 미국 시민 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이제 갑자기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어떤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가 이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그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 뭐 히토류,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리적 위치상 북극에 가깝고 북극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지배권의 의미에서요. 네. 앞서가는 위치인데 전략적인 중요성이 점점 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의 발언권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그런 조금은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미리 꺼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아니면은 판을 깨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하겠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이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전 세계에 알려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2019년에도 사실은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건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자원하고 히토리하고 북극 항로 다 중요한데 네. 이게 지금 5만 명이거든요. 그린란드 인구가. 그리고 헌법상 그 자치입니다. 외교 국방만 빼놓고 자치인데 네. 이들의 마음만 사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요. 독립한다면 미국에 복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건드려보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협상의 수단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덴마크가 뭐랬냐면 덴마크가 지금 나토에 기여하는 게 1.65%밖에 안 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2%도 모자라서 3%도 몰라 더 내라는 거잖아요. 네, 5%. 당장 뭐라 그랬냐 하면 더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에도 더 기여하고 미국에 팔 수는 없지만 미국과 협력해서 북극 항로라든지 자원 개발에 하겠다고 협력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고 세게 때려서 얻어내는 벌써 일부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는 문제는 2019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5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시도였군요. 네, 그린란드라는 땅 자체의 특성이 덴마크령이지만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노르웨이 땅이었던 적도 있고 대대적으로 거기는 덴마크의 속령, 노르웨이 속령이었지만 자치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컸던 거죠.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말은 뭐 덴마크 말을 쓴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린란드 자치령이니까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도 만약에 그린란드 5만 6천 명이 투표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미국으로 가겠다. 독립한 다음에 미국 가겠다. 그래서 덴마크 막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보고 지금 하는 것이고 예전에 사실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1억 달러 줄 테니까 팔아라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 아이템이 반복되는 아이템이라는 점도 좀 생각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안보라인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발언에 있어서 논란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허걱할 만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일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 때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가 다시 또 불거졌거든요.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 다 양면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이런 사실 이게 경험이 전혀 없고 영광급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전문성이 없고 사실 앵커 출신이잖아요. 네. 앵커 출신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방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식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실수로 나왔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아세안 국가가 어떤 국가냐 우리 미국한테 중요하다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아세안에는 일본, 호주, 한국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아시아 국가를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단순히 볼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랑 SCM이라는 걸 합니다. 국방장관 회의를 매년 하면 연례 안보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빠졌고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빠졌고요. RNC, DNC 다시 말해서 이번에 선거했을 때 정강 정책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기 때 싱가포르 때 북한의 핵을 일부 인정하고 대신 ICBM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들어갈 그 관료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군축, 비핵화는 장기적 목적으로 놓고 단기적으로는 결국 북한이 이 정도로 핵 무력을 갖췄는데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려면 위험을 줄이는 군축을 하고 먼저 군축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단어가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이 모자란 그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의 기류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일부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아예 이런 기류가 굳어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자기네 이제 실무자들 선에서 아니면 좀 고위 정책가 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뒷선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물 건너 간 것이다. 어려우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중론 아니면은 이제 주요 의견으로서 자라난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서 뭐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뭐 군축을 너의 핵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군축을 가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놓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미국 정가에서 현재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먼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독재자와 함께 협상을 하고 지난 30년 동안 있어왔던 그런 노력을 바로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린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또 정치적 리스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빠르게 접근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보충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워싱턴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냐,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다른 불량 국가들이 배우는 거예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패권 국가잖아요. 북한 하나만 보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30년 버텨가지고 드디어 비핵화 이제 걷어내고 북핵 보유 인정 받아버려? 그러면 이란은 왜 안 하겠어요? 이란은 왜 안 하고 시리아는 왜 안 하고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 나라들이 어차피 뭐 미국하고 뭐 지금 제재 받는 와중에 가지고 뭐 핵무기 만드는 거 요즘에 어렵지도 않은데 네. 뭐 핵무기 만들어 버리고 그거 가지고 주변 국가 협박해가지고 돈 벌면 되지. 이런 게 선례가 남겨지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꼭 붙들고서 절대로 비핵화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게 전체적인 패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말과 연관되는 거는 국제정치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네. 미국은 구조적으로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두 분의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또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우리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장기적으로 목적으로 두고 네. 실제로 군축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방지할 그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장강도는 무장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장강도를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거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트럼프 핵을 많이 가진 나라하고 친하면 좋지 않냐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협상을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위해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군축을 할 가능성도 저는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만 따로 떼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요. 이 질문으로 고민 끝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을 봐라. 탄핵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나더러 혼돈 그 자체라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만약 그들이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참 해석이 다방면으로 될 수 있는 이 언급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바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의 좀 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였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임명됐던 골드버그 대사도 이임하면서 계엄에 대한 자기 의견을,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왔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이 트럼프의 언급에서 빠져 있었다,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뭐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계속 우리의 어떤 좀 기분을 건드리고 있고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다음에 우주 산업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반도체 분야나 이런 데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능력이 있고 또 그다음에 무역에 있어서도 트럼프에게 미국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다. 지금 비록 우리나라가 국내 정치적인 그런 혼돈 속에 있어서 잠시 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미국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한 7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외교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 국방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가 지금 외부 변화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서 네. 차분히 대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긴 한데 뼈 아프긴 합니다. 글쎄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만 저는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같은 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굳건하다. 오히려 굳건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들은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맥락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12월 3일 한 2, 3일 뒤에 한 얘기가 민주주의라는 정말 민주주의는 하기가 어려운 제도다. 네. 여러 사람의 이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좀 어렵고 통합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데 미국은 특히 더 그렇다. 다인종 국가니까. 심지어 한국 같은 단일 민족 국가도 민주주의가 어렵다. 한국 봐라. 지금 혼란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못 참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네들 지침으로 한국은 이제 언급하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해도 골치 아프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됐는데 얘기하다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내가 혼란스럽다고 웃기지 마. 한국이 더 혼란스럽잖아. 나는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하다가 이제 새 나온 걸로 생각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어느 누구도 지금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우는 지금 없을 거라고 보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좀 냉철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마지막 희망이 마치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다. 저기 해가지고 테러기를 멈추면 만나는 게 꼭 그거랑 연결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두 분 말씀도 맞는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주의잖아요. 한국이 머니머신인데 지금 한국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에 누군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협상해서 자기가 끌어낼 것이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원칙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을 위해서 자기가 윤석열을 구하겠다. 제발 이렇게는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집권 2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로서는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와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고 다투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각 우리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